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얼마 전 남편이었던 인간과 시모였던 인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그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0년 만이었죠.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딸 셋과 함께 근처 상권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요즘 새로 생긴 카페들도 구경하고 옷가게도 둘러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큰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대학생이에요. 셋 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엄마랑 나들이를 나온 거였습니다. 딸들과 함께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게 걷고 있는데 길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다툼인가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 뒤의 윤곽이 서 있는 자세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 순간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설마 했죠. 아니겠지. 이 넓은 서울 근교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전 시모와 전 남편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누구 탓이냐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길 한복판에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네가 그 여자를 들였잖아. 다 네 잘못이야. 엄마가 좋다고 했잖아요.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라고. 시모였던 사람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주름도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을 많이 늙게 만들었더군요. 전 남편은 다 큰 어른답지 않게 길 한복판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허리도 굽어 있었어요. 옷차림이며 표정이며 예전에 그 잘난 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지꼴이었어요. 구겨진 옷에 때가 탄 신발, 흐트러진 머리. 20년 전 그렇게 잘난 척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딸 셋은 뭐지? 하는 얼굴로 저를 보았고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싸움은 구경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야?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세상 참 돌고 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로 니 탓이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남루해진 둘의 모습 때문인지 괜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복수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대신 해주는 거였나 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20년 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딸 셋을 품에 안고 울면서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이요. 아들 못 낳는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날. 쓸모없는 딸들 데리고 꺼지라던 그날. 그 모든 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딸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옆에는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 딸들이 있고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 일어난 그 장면에서부터 저의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26살이었어요. 남편은 2살 많은 28살이었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은 직원이었어요. 미래가 밝아 보였죠. 저도 꽤 이름 있는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리어도 쌓이고 있었고 상사들한테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죠. 그리고 문제의 시댁도 사는 곳은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시부가 작은 규모지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조업 쪽이었는데 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재테크 쪽으로 일가견이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왔다고 자랑하곤 했죠. 실제로 시댁은 꽤 넓은 집에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친정도 없는 편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2분 다 교직에 오래 계셨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셨고 아빠는 중학교 교사셨는데 2분 다 정년까지 근무하셨죠. 워낙 검소하게 사셨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서 모아둔 돈이 꽤 됐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저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연애할 때만 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배려심이 있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기도 했고 위로도 잘해줬어요. 춘정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다고 하셨죠. 저 역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 이후부터였습니다. 정확히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였죠. 결혼하자마자 시모의 임신 압박이 시작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얘, 임신 준비는 바로 할 거지? 우리 집이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 괜히 준비되면 낳는다. 이딴 말도 안 되는 계획 세우지 말고 얼른 임신부터 해. 알겠니? 혹시 임신 소식은 아직이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다짜고짜 임신 압박이라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거기에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임신 소식을 물으며 기대에 찬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들을 중요시 여기고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모의 전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전화가 왔어요. 매번 전화 올 때마다 하는 말은 같았어요. 임신, 병원, 소식이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반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시모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너 그러지 말고 일 그만두거라. 내가 보기엔 회사 다니느라 피곤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병원 다니면서 임신부터 준비하거라. 네? 아무리 그래도 회사까지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병원 다녀도 되고 저도 일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아들부터 낳을 생각을 해야지. 참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황스러웠어요. 제 일을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곧 승진을 앞두고 있던 터라 더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중재를 부탁했지만 남편도 시모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출산하면 회사 그만둬야 하지 않아?
그러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지금 그만두고 임신 준비부터 제대로 하자. 나도 하루라도 빨리 아기 낳고 싶어서 그래. 당연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그렇게 말하니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끝까지 우겨서 일을 했겠지만 저도 아이는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하는 기쁨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에도 알렸어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은 기쁨보다는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태문 꾼 게 없는데? 너는 있니? 아들 같은 느낌이 있어? 아니요. 저도 태몽 안 꿨고 아들 느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임신 5주 차인데 그냥 좀 피곤한 거 말곤 다른 느낌도 없어요, 어머님. 이제 곧 애 엄마가 될 사람이 그렇게 무뎌서야. 하여튼 꼭 아들이어야 한다. 밤마다 빌어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말이야. 이것이 본격적인 아들 타령의 시작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시모는 날마다 전화가 와서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시모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유산이라도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죠. 이런 제 우려와 달리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성별을 알게 되는 날이 왔어요. 시모는 병원까지 따라오는 극성을 보이더라고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성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 닮아 예쁘겠네요. 축하해요. 네, 딸이었습니다.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시모는 다시 검사해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딸?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아들이어야 하는데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저보다 더 당황한 의사 선생님은 몇 번이고 확인해봤지만 지금은 딸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표정은 급격하게 굳어졌고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진료실을 나가버리더군요. 얼마나 민망하고 황당한지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아들이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저는 딸이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성별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시모는 딸이라는 사실이 큰 실망을 하게 된 듯 했죠. 그날 이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어쩌다 시댁에 가도 임산부인 저에게 배려해주기는커녕 일만 더 많이 시키더라고요. 일부러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산더미처럼 설거지를 쌓아놓고 저에게 다 하라고 하지를 않나. 괴롭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화는 났지만 임신 중이기도 했고 출산을 앞두고 큰 소리가 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첫째를 출산하는 날 시모도 병원에는 왔더라고요. 딸이어도 첫째다 보니 시모의 입장에선 억지로 온 듯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큰 고통 속에 출산을 하고 온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딸을 보고도 한 번 웃지도 않고 한숨만 쉬다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 한마디는 하셨네요. 몸은 괜찮니? 후처치는 잘 된 거지? 곧장 둘째 가져야 하니까 몸 관리 잘하거라. 둘째는 아들이어야만 해. 알겠니? 제 몸이 걱정되어서가 아닌 곧장 둘째를 낳아야 하기에 몸 걱정을 하는 것이었죠. 딸을 품에 안아 가장 기쁜 날. 그게 무슨 초치는 소리인지 그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폭탄 같은 말을 남기고 간 시모는 점점 심한 둘째 압박을 해왔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아들 타령을 시작했죠.
아들이라면 지긋지긋해하면서도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그까짓 아들 낳고야 말겠다고요. 차근차근 몸을 관리하며 첫째가 돌이 지나던 해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와 아들이냐고 물었죠. 거기에다 간섭은 첫째보다 더 심해졌어요. 쉰 것을 먹으면 딸이라느니 배 모양이 어떠나느니 얼굴에 기미가 생기면 딸이라느니 온갖 미신을 들이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도 이번엔 다를 거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는 듯 했어요. 설마 첫째가 딸인데 둘째도 딸이겠어? 이번엔 아들 하나만 낳고 우리 네 식구 잘 살아보자. 알겠지? 아들 하나만 낳으면 엄마 간섭도 좀 덜 할 거야. 남편은 저를 북돋아 주겠다고 한 말이었겠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턴 시모의 다른 간섭이 시작될 것이 뻔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선은 그 아들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둘째 성별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모두가 아들을 바라고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 입에선 이번에도 딸이라는 말이 나왔죠. 시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잡아 끌고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세 곳의 병원에서 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시모는 저를 놓더니 그대로 혼자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물론 저도 아들이 아니어서 실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어도 소중한 건 매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까지 딸이란 소식을 듣고 똥 씹은 표정으로 한숨만 쉬는데 꼭 제가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2살 터울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아예 병원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전화가 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몸은 괜찮지?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조리원에 가지 말고 집에 가서 몸조리하거라. 친정에서 하든지. 딸 낳는데 뭐 큰일이라고. 그 큰 돈 주고 조리원까지 가. 그냥 집에서 해, 집에서. 셋째 바로 가져야 하니까. 그 점은 명심하고.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조리원도 갔습니다. 시모가 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가는 것인데 굳이 시모의 말을 들을 필요도 그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조리원에 갔다는 소식에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몸조리하러 들어온 조리원에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들으며 온전히 회복에 힘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조리를 끝낸 저는 둘째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 딸도 동생이 이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조심 둘째를 대하는데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더라고요. 참다 짜증이 치솟은 저는 남편을 향해 화를 냈죠. 적당히 좀 해. 나라고 딸만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그리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 볼 때마다 한숨을 그렇게 쉬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아니 난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애들이 싫은 게 아니야. 내 새끼인데 내가 설마 애들을 미워하겠어? 나도 우리 딸들 사랑한다고. 한번 제가 화를 낸 이후엔 남편도 애들 앞에선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모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둘째 출산 이후엔 연락도 없던 사람이 말이에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온 시모는 저에게 한약 박스를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아들 낳게 해주는 약이다. 내가 너 이번에도 딸이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한의원 예약해서 오늘 새벽에 찾아가서 받아온 약이야.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하니까 이거 먹으면서 임신 준비하거라.
그쯤 되니 제가 아기 낳는 기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이 3, 4명 정도는 낳고 싶었던 터라 셋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지만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은 거북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그 부담감이 크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 시모가 가져다 준 한약도 내다 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한 포도 빼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집에서 지어온 한약이니 몸보신하는 데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둘째 딸의 돌도 무사히 지나고 저는 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살 터울로 둘째, 셋째를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시모와 남편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하더라고요. 이번엔 아들이겠지? 그 비싼 한약을 그렇게나 먹었는데 당연히 아들일 거야. 당연하지. 이번엔 나 태명도 꿨다니까. 무려 용이었어, 용. 대통령이라도 하려나? 하여튼 이번엔 무조건 아들이야, 아들. 같은 일을 3번이나 겪고 나니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너희들은 말해라. 나는 내 할 일 할 터이니.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쯤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건강하게만 세상에 나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아들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는지 시모와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겼고 또다시 성별 확인 날이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딸이었습니다. 이번엔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도 함께였는데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2 사람 다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실망스럽지도 않았어요. 2 사람이 나가든가 말든가. 저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 사람은 저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후더라고요.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기대가 있어야 섭섭한 마음이라도 들 텐데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대를 다 버렸던 터라 그 길로 아이들을 맡겨놓은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낮잠도 푹 자고 오랜만에 쉬는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길래 셋 다 딸인 거냐고. 당신한테 무슨 문제도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선 밖에서 아들 나오는 게 더 빠르겠어. 남편은 저를 하자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진짜 몰라서 물어? 성별은 여자가 아니라 남성 정자가 결정한다고. 내가 딸만 낳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란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애를 나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말 한 번 잘했네. 애는 혼자 만드는 거 아니란 걸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내 탓을 하는 건데? 그리고 성별은 남자 염색체가 결정하는 거 맞으니까 정 못 믿겠으면 검색해봐. 당신 2 눈으로 똑바로 보고 다시 나한테 문제가 있니마니 이딴 이야긴 하지도 마. 알겠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열심히 검색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던 남편은 말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더군요.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별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시모는 막무가내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댁으로 불려갔더니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팥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딸만 낳는 귀신이 붙은 게 분명하다. 썩 물러가라. 이 팥이나 맞고 얼른 가란 말이야. 어디 귀한 집 대를 끊어 놓으려고. 팥까지 맞고 나니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여전히 팥을 뿌리며 저에게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제가 시모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니 시모는 저를 부르며 화를 내더군요.
너 뭐하는 짓이야? 얼른 똑바로 못 써? 이파 다 뿌려야 한단 말이야. 팥을 뿌리려거든 저 말고 아범한테나 뿌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 부르지도 마세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한테 귀신이 붙은 건데 이렇게 오가다 귀신이 어머니께 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팥을 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로 너무 곤란하잖아요? 하여튼 불러도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뒤에서 시모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은 시모의 입을 통해 당연히 남편에게도 전해졌고 그날부터 저희 사이엔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딸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은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더라고요.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복직도 어려운 상황인데 생활비조차 주지 않으니 그건 문제가 됐습니다. 저 혼자라면 알바라도 해서 생활을 하겠지만 아이가 셋이나 됐으니까요. 여보, 애들하고 나한테 무심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생활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가 셋이나 되는데 어떻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을 수가 있어? 줬잖아. 지지난번 달에. 그것이면 됐지. 딸만 셋인 집안에 무슨 생활비가 다달이 들어? 생활비에 아들, 딸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 집 사람 아니야? 당신이 주는 생활비엔 내가 쓰는 목도 있다고! 하여튼 이번 달부터 생활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당신 카드로 막 써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정지시키면 다른 카드를 훔쳐서라도 쓸 테니까 이번 달부터 생활비 똑바로 넣어. 남편은 대답 대신 잔뜩 화난 얼굴로 그 자리에서 생활비를 입금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생활비인데 이렇게 감정 소모를 하며 받아내야 하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이혼? 당연히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을 일도 하지 않았던 제가 딸 셋을 데리고 홀로 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항상 제 발목을 잡았어요. 거기에다 딸들에게 저런 아빠라도 남겨두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내는데 이번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퇴근이 늦어진다 싶더니 늦을 때마다 묘하게 여자 향수가 풍겨왔어요. 회사에 여자 직원들도 있을 테니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매번 똑같은 향만 풍겨오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다 아무렇게나 올려놓던 휴대전화를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며 분명 무언가가 있단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의심은 끝도 없이 생겼고 결국 저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남편의 외도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상대방은 남편의 회사 동료로 유부녀였습니다. 그것도 아들 둘이나 있는 애엄마였죠. 아닐 거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외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그 장면을 보니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상간녀를 바라보며 지어 보이는 남편의 따뜻한 미소도 충격이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아들만 낳았어? 우리 집에 사는 여자는 낳았다면 딸인데 그러면서 어찌나 당당한지 딸만 낳는 게 내 탓이라고 하더라니까. 정말? 그 여자도 참 대단하다. 손귀한 집에 시집가서 아들 하나 못 낳으면 나 죽었어 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래? 자기도 그런 여자랑 살기 피곤하겠다. 내 말이. 역시 우리 자기랑은 말이 잘 통한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닮은 아들 하나 낳아주는 건 어때? 자기가 낳아주기만 하면 집에 있는 여자가 잘 키워줄 건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임신하면 배도 나오고 출산도 해야 할 텐데 남편한테는 뭐라고 그래? 아, 맞다. 그러면 이혼하고 나랑 재혼해. 그러면 되겠네. 꼭 아들 때문이 아니라 진짜 자기 같은 여자랑 살고 싶어서 그래. 잘 생각해봐.
자기도 남편보단 내가 더 좋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농담인 듯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예 이혼할 생각도 하는 듯 했어요.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그 눈빛만 봐도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진담인 걸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고 배신감에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믿고 이날 이때껏 살았다니. 그동안의 제 세월과 딸들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한참을 울던 저는 눈물을 닦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곤 곧장 집으로 올라가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주말 아침부터 깨우니 남편은 한껏 짜증을 내며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뻔뻔한 낯짝에 블랙박스 영상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어? 도대체 언제부턴데? 남편은 그제야 온전히 잠에서 깬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대전화 화면과 저를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짜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남의 차를 뒤지고 그래? 짜증나게! 그리고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해? 그걸 알아서 뭐하게? 달력 보면서 며칠이나 됐나 확인이라도 하려고 그래? 뭐? 당신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 바람 피우다 나한테 딱 걸린 거야. 이럴 땐 적어도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아? 사과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난 바람을 피우고 있고 당신은 다 알았고 내가 울고불고 빈다고 해서 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딴 짓을 왜 해? 당신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된 사람이 양심이란 게 없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됐어! 짜증 가득한 사과를 한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더니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온몸이 떨려오며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생각을 하던 저는 우선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큰 싸움이 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모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딸밖에 못 낳는 것이 남편한테 화를 내?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야. 잘못은 네가 다 해놓고 왜 꾸준 우리 아들 탓을 해? 어머님, 지금 그게 할 말이세요? 딸만 낳은 여자는 아범 아내가 아닌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 아범 아내이자 이 집 며느리라고요. 그런 저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그게 다 제 잘못이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봐라. 지금처럼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야. 알아? 어디서 이딴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속을 썩이는 건지. 저야말로 어쩌다가 이딴 집안에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섰고 시모는 화가 극에 달한 듯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것이 당장 나가거라. 내가 웬만하면 이혼은 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너 때문에 우리 집 대가 끊겼으니 쓸모없는 네 딸들 데리고 당장 꺼져. 아, 네. 어머님이, 아니, 그쪽이 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바람 피운 인간이랑 더 살 생각도 없었네요. 저는 대답과 동시에 짐을 챙겼습니다.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이딴 집안에서 애들을 키울 바엔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을 했던 터라 그 상황이 충격적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다 딸들을 데려다주며 중요한 짐들은 다 옮겨놨던 터라 짐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다 괜찮다며 부모님이 도와줄 테니 이혼에만 신경 쓰라고 해주셨죠.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곤 소장을 전해줄 겸 남편의 회사로 갔어요. 제 가정을 박살낸 여자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두 사람은 남의 시선을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딱 붙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가 그 얼굴에 소장을 던져주며 외쳤습니다. 여기 이혼 소장이야. 이혼 사유는 알지? 외도. 그리고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는 이 여자 맞지?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들만 둘이라고 했던가? 어때? 아들 둘은 집에 두고 밖에서 바람이나 피우는 기분이?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주변엔 금세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누구도 말릴 생각 하나 없이 저마다 웅성거리기 바쁘더라고요. 저에겐 그 웅성거림이 응원처럼 들려왔죠. 하지만 두 사람에겐 그보다 더 큰 망신이 없는 것인지 상간녀는 얼굴을 가리고 남편은 저를 잡아 끌며 쫓아내기 바쁘더라고요. 미쳤어?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긴 보면 몰라? 소장 주러 왔잖아. 겸사겸사 상간녀 얼굴도 볼 겸해서 말이야. 일단 나와. 나오라고! 여기서 이러면 앞으로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알 바야? 이제 남남될 처지인데?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지금 당장 당신은 물론이고 저 여자 머리채라도 잡아버리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고 있으니까. 날 너무 자극하지도 말고 말이야. 하여튼 소장은 줬으니까 잘 읽어보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해.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도 당신한테 유리하게 끝나긴 힘들 테지만.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준 저는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보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엔 상간녀의 남편 귀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간녀의 남편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한 회사에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외도라니 상간녀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 싶었네요. 하여튼 모든 사실을 안 상간녀의 남편은 남편의 부서로 찾아가 주먹다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외도는 그저 소문이 아닌 사실로 굳혀졌고 두 사람은 나란히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 소송에서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50%를 받아냈고 위자료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간 남편이 저에게 한 행동, 자녀들에게 한 행동 등이 완전한 귀책 배우자로 낙인을 찍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모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저를 괴롭혀온 문자와 셀 수도 없이 많은 통화 녹음 파일이 큰 증거가 되었죠. 물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가 문제였는데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양육비는 한 푼도 못 줘. 대신 애들 얼굴도 안 보여줘도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양육비 포기해.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애들 얼굴은 얼굴대로 보여주고 양육비는 주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요. 물론 돈이 아쉽긴 했지만 위자료도 충분히 받았고 재산 분할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으니 더는 욕심내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상간난 소송 등으로 또 큰 돈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전 시댁에 재산이 있으니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이혼을 하는 상간녀는 오갈 데가 없어 전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새로운 삶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전 시모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심하게 아들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들 압박이 들어오니 상간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 후로도 전시모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대를 이어줄 여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엄마가 뭘 하고 다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두 여자를 놓친 상실감에 술만 퍼마시고 있다고 하고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던 것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될 수 있으면 전시댁 쪽으론 발길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번호도 다 바꾸고 친정까지 이사를 하며 연을 끊고 지냈는데 이렇게 우연히 두 사람을 목격하게 될지 저도 몰랐던 것이었죠. 심지어 그런 거지 같은 꼴을 보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그 꼴을 보는데 한편으론 웃기기도 했어요. 생활비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저는 이제 꽤 규모가 있는 편집숍 사장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받은 위자료와 재산들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20년 동안 부지런히 산 증거이기도 했죠. 물론 딸들도 바르고 예쁘게 잘 키워냈고요. 한마디로 여러모로 성공한 워킹맘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좋아하는 달리 잘 나가던 전 시댁과 전 남편이 남루한 꼴로 싸우고 있으니 웃길 수밖에요. 잘못 사는 건 제 두 눈으로 잘 확인했고 통쾌하게 웃기도 했으니 딸들과 갈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이 저에게로 달려오더라고요. 뻔뻔한 건 어찌나 여전한지 제 앞에 와 반가운 척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맞지? 20년 만인가? 여전하네. 어떻게 지냈어? 행색을 보아하니 잘 지낸 것 같네. 잘 지냈어. 당신은 잘못 지내는 것 같네. 행색을 보아하니. 인사는 했고 길게 말 나눌 사이는 아니니까 이만 가봐도 되지? 당신한텐 1분 1초도 쓰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잠깐만! 오랜만인데 밥이라도 먹자.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라도 나누게. 그리고 옆에는 설마 우리 딸들이야? 많이 컸네. 저에게 말을 걸던 남편은 갑자기 딸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싶더니 첫째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재빠르게 쳐내며 화냈어요. 어디다 손을 대? 고작 양육비 몇 푼 아끼겠다고 애들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각서 쓴 건 다 잊었나 봐? 그리고 밥이라고 했어? 살아온 이야기? 내가 말했지? 당신한테 1분 1초도 쓰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 딸들한테 침 흘리지 마. 다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렇게 딸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와서 아는 척하는 게 역겹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나야, 번호 알아내느라 힘들었네. 그땐 잘 들어갔지? 우리 딸들은 잘 있고.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연락이 왔어요. 문자를 무시하니 이번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카오톡도 보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 딸들도 보고 싶고 당신도 많이 그리워서 그래. 딸들 보여주기 싫으면 당신 얼굴이라도 좀 보여줘.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리웠다니요.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번호도 차단하고 카카오톡도 차단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이메일까지 보내오더라고요. 그 집요함에 결국 한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러는 거야?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 1분 안에 끝내. 전 남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혼 후 상간녀가 도망간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은
여러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만나는 여자마다 시모가 아들 타령을 해댔고 다들 도망을 갔다고요. 누가 그 집안에서 살고 싶겠어요? 저도 못 버티고 나왔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지내다가 4년 전쯤 한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20대의 어린 여자였대요. 시모가 뭐라고 하든 웃으면서 내내 하는 여자였다고요. 그 여자가 정말 순진해 보였어. 엄마 말에도 순종적이고 아들 낳겠다고 약속도 하고 엄마도 너무 좋아했어. 드디어 우리 집에 아들 생긴다고. 전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하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식장을 잡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임신을 하려고 회사를 그만둬서 그러는데 카드값 좀 내달라. 생활비를 달라고 돈을 뜯어가더니 시모에게 투자까지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시모를 눈여겨봤던 것이었죠. 좋은 투자처가 있다.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했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사기인데 그땐 워낙 그 여자가 잘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의심도 되지 않더라고. 나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완전히 속았어. 그렇게 시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거의 다 빼돌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혼 후 전 남편도 재취업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쫓겨났고 다른 회사 취직도 어려웠대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고 두 번째 사업은 1년을 버티지 못했대요. 세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사업 실패로 돈을 날리고 남은 것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전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꾸역꾸역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이었어. 신부가 안 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그때 알았어. 돈 들고 도망간 거였어. 신고도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 이미 해외도 도망갔다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 완전히 망했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당신이 생각나면서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반성하게 되더라. 늦었지만 그땐 미안했어.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연락이 해올 것 같아 말을 하라고 전화를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놈의 입에서 기어코 제가 대답을 해야만 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당신도 아직 혼자인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 이번엔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딸들한테도 잘하고 말이야. 나 그동안 반성 진짜 많이 했어. 다시 시작? 너 미쳤어? 아니, 내가 미친 줄 알아? 그딴 꼴을 당하고 이혼을 했는데 다시 시작? 너 같으면 하겠니? 알아. 당신 나한테 화 많이 난 거.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제 애들도 다 크고 곧 있으면 결혼도 할 텐데 아빠 필요할 거 아니야. 당장 당신 기부만 생각하지 말고 애들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자. 어? 야, 애들은 내 뜻이랑 다른 줄 알아? 지난 20년 동안 얼굴 한 번은커녕 연락 한 통 없던 인간이 당신이야. 그런 당신한테 애들이 무슨 기대라도 있을 것 같아? 다들 당신 이야기만 나오면 몸서리 칠 만큼 당신 싫어해. 다 망하고 나니까 내가 아쉬운가 본데 나한테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 알겠어? 저는 한바탕 호통을 친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쯤 하면 말귀를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끈질기게 달라붙더라고요. 당연히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 이번엔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구구절절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사연팔이나 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장 차단했고요.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차단당하자 이번엔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문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봐봐. 얘들아, 아빠 왔어. 문 좀 열어. 애타게 저희를 불렀지만 저희는 그 누구도 문을 열어준다거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을 불러버렸죠. 그 후로도 여러 번 집으로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찰관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관 분들의 경고에도 계속 찾아오자 아예 연행되어 끌려가더라고요. 애절하게 저희를 부르며 끌려가는 전 남편을 보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완전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한번 호되게 고생하고 나서야 전 남편은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될 뻔했던 악연이 비로소 완전히 끊긴 것이었죠. 그 후 저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집숍을 잘 운영하고 있고 세 딸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애교 많고 심성이 고운 아주 사랑스러운 딸들이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소중한 세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서로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소중한 가족으로 말이에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